가을은 사실은 식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철학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것 보면 시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더라도 제가 읽는 이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라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나무 가지는 이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생명력이 없듯이 하느님과 떨어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실존이라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이 실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지금까지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인생을, 철학을 어떻게 봤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를 넘어서 개인의 실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를 넘어서라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도 그 가지가 실존해 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을에 단풍 또는 이 은행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야만 내년에 새로운 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은행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집단 자살이기도 하지만은 집단 재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무라는 차원의, 나무라는 식물 종의 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나무잎 하나는 실존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동식물의 문제고 우리 개인은 사회라는 것을 넘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많은 규제를 또는 어떤 것을 조건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구 문화라는 게 이 성서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자식을 남기고 자기의 생각을 담은 책을 남기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식이 없이 죽을 때는 그럼 죽음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드러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애지중지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인문학 과정이기 때문에 1400년대에 여러분들 피렌체에 가시면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드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걸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사상의 시초를 키에르케고르로 봅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세상에 퍼뜨린 사람은 사르트르였죠. 그리고 이제 철학자로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적인 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사회를 넘어 국가를 넘어 하나의 개인이 존재해야 된다고 볼 때 그런 철학과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름은 안 썼습니다만은 프리드리히 슈탈이라는 독일 사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생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1930년대 독일의 대중이 나치에게 어떻게 해서 굴복했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토탈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따라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너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가지나 나무 잎퍼리가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잎이 난다면 너의 죽음이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나무라는 종을 위해서 당연히 그 죽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개개인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 지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희생을 하면 이 지구가 멸망 안 하겠다. 그거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죽으라가 아니고 내 개인은 국가와 사회를 넘어서 어떻게 실존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이 키에르케고르가 처음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피터 드러크가 받아들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개개인은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터 드러크는 출신은 유태인이지만은 그 종교는 영국 그 국교회 에피스코팔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고 그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북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개인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면 사회는 인간이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뭇잎이 떨어져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 나뭇잎은 내년에 그 자리에 새로운 나뭇잎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나뭇잎은 아마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회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말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말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히틀러도 그렇게, 무솔리니도 그렇게, 프랑코 총통도 그렇게, 그리고 가미가제 출격한 일본의 비행사들도 그렇고요. 정말로 가미가제 파일로트들이 목적지까지 갈 연료만 싣고 폭탄을 터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연료를 싣고 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떠날 때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된노하니까 반자익 하고 갔다고요? 정말로 울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속임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재생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라는 의미를 부여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어떤 특정한 종에 속하는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유적으로 사회라는 육체의 체세포라면 그 경우 당신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집단 재생 과정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참 옳은 논리 같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걸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은 없는 거죠. 그 경우 물론 당신의 인생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삶이라는 관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집단적 삶 속에 포함된 기껏 하나의 기능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회라는 큰 기계에 있는 작은 내지맛이 부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키르케고르는 100년도 더 전에 인간의 실존을 사회적인 실존으로 규정짓는 낙관론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 절망으로 이어지는 철학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절망은 오직 전체주의로 연결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는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전체주의를 과거의 여러 형태의 독재로부터 명백히 구분짓는 특징인데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서부터 전체주의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치, 그 다음에 전쟁 시대의 일본, 1차 대전, 2차 대전 일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전체주의적인 신조가 강조하는 것은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민은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 전체주의의 인간관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 사라가 이삭을 잉태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 남자 천사라 하면 꼭 여자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 천사 3명이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와서 그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 집에 애를 줄 것이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98쯤 됐고 사라가 79인가 이제 이때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원래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종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사라는 공주 또는 여인 뭐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나이에 애가 있겠다고 하니까 이제 피식 웃어버리죠. 그래서 피식 웃고 나서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이 우리말로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식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다가 난 아이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웃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아이가 또 그 아이를 가지고 하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그 인종은 단절되면서 그 실존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늙은 불임의 사라에게 이삭을 준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18장 1절 14절까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99 나이에 100살 때 너희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때 살롬이란 뜻은 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 신의 뜻이 그대로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사라는 피식 웃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삭이란 말 자체가 he loves with 웃는 아이, 피식 웃는 아이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라고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자 그러니까 이제 100살에서 아이를 낳았고 127세 내지 147세에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27세 내지 47세가 됐을 무렵에 성경 나이라는 게 그 진실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머두셀라라고 해요. 965년인가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20몇 살 그 젊을 때 아브라함 127세 아브라함 하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here to listen.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물을 바쳐라. 이 제물을 바쳐라고 하는데 이 제물이 홀로코스트라는 뜻입니다. 큰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로코스트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바친다는 게 양을 바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아들을 바치든지 내가 먹어야 할 곡식 그다음에 염소를 바친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어떻게 보면 또는 자식을 바친다는 것 바쳐라. 그래서 이제 순수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냥 간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업고 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127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7세 내지 147세였으니까 걸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삭이 업고 갔을 것이다. 이건 뭐냐? 신약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흘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모리아 산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때 이제 여기서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하고
그 유태문화,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그리스 문화는 말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문화는 은유, 비유라서 감추어져 있는 뜻이 굉장히 많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런 점도 있고요. 이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어야 하거나 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순히 이삭이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죽임을 당할 입장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하고 부르자. 얘야 왜 그러느냐?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아버지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란다.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이삭이 반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님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이까지 따라왔으면 순순히 올라갔을 거예요. 하느님이 제물을 지금 준비해 주셨다고 이 얘기를 해놓고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을 때는 크게 반발을 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인간으로 듣고 보자면 그러니까 사회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인간이 희생을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인간은 정말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흔쾌히 죽었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to listen.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보니 덤불에 뿌리 걸린 쑥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쑥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뒤로 또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제물을 바치러 갈 때 사라는 그것을 보고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하려는 것이구나.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심장은 상했겠지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오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심장사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건 나오지 않는데 정말로 죽으러 갔을 양반들이 뭐 같이 살아오니까 오히려 기다리던 사라가 이제 급사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성경 시대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도 끝나고 신약 시대 하는 게 이제 기원 후 300년이면 신약이 다 완성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1400년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라기보다 서양 역사에 보면 1340년경에 흑사병이 굉장히 돕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2분의 1, 3분의 1 또는 뭐 5분의 4까지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1400년에 다시 그 피렌체에 페스트가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페스트 토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트가 물러갔다. 페스트가 퇴치되어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마을 한가운데 아주 그 삼위일체 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탑들이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그 이태리에 넘어오면 그 페스트를 이긴 기념으로 이제 성당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창업자가 그 이태리 두오모 뒤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이태리에서 피렌체에서 제일 큰 돔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이 세례당인데 세례당 문에다가 이 청동문을 하나 달도록 그 금으로 된 그 바깥은 이제 청동이고 이 표면은 금으로 된 것을 죄송합니다.
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 선생 물 한 잔 좀 주시면 좋겠네.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나? 이게 제가 조작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여러 가지 지식 또는 여러 가지 판단력을 되살려 가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의문도 한번 품어 보시고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보다도 한 세대 전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에 이 세례당 앞에 문을 하나 달아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자. 근데 그 세례당은 250년 전에 지어 놓은 것이고 단테가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당에는 이미 기베르티라는 사람 이전에 안드레 피사노라는 사람이 만든 문이 남쪽에 이제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다고 보면 남쪽은 있는데 북쪽에 문을 하나 새로 8판넬짜리를 붙이자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고 8명이 경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 가장 우수한 8명을 그 콤페티션, 꼼배를 붙여가지고 주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희생, 그것을 기꺼이 번제물로 바쳤던 것을 주제로 하자.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그때 이제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3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야코프 델라 퀘르시아.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그 스승입니다. 실질적인 스승이라기보다는 그런 조각을 많이 도입했던 그런 먼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베르티라는 조각사에서 영원히 이름이 빛낼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두오모를 만든,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제일 큰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를 만든 그 성당의 이 돔, 세계에서 제일 큰 돔이죠. 그 공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만든 브루넬레스키하고 이제 3사람이 경합이 되었는데, 최후로는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 2사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는 이 공동 1위가 됐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떠나버립니다. 로마로 떠나서 판테온 신전을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도움을 짓고 하는 아주 위대한 건축가로 남습니다만은 기베르티가 이제 혼자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베르티는 순종하는 이삭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거기에서 반항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브루넬레스키는 리얼한 것을 생각을 했고요. 기베르티는 일반적인 내려오는 통용되는 이삭의 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사람 작품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원래 모델은 이 바르젤로 박물관에 있고요. 기베르티는 지금 바깥에 이 문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 퀘르시아 것은 이 망실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기베르티가 1401년에 그 주문을 따고 20년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기베르티는 완벽한 것을 이제 추구를 했는데 작업 수준이 이제 낮은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문짝 하나를 20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다 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동문을 하나 다시 땄는데 이 동문은 무려 28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 동문까지 만들고 나서는 한 3년 더 살다가 73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문에다가 자기 아들하고 자기 얼굴을 문에다가도 이렇게 또 새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칼로 죽이려는 것이 장면이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막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전까지는 조각의 투시도법 기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발견들 중에 하나인 투시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근법이죠. 원근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희생까지 포함해서 8개의 시리즈가 왼쪽에 있는 그 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한참 후에 1475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미켈란젤로가 그 문 앞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미켈란젤로야, 너 이 조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천국으로 가는 문. 예. 포르타가 문이고, 델란데 좀 빠졌습니다. 델 가는 게 오브 파라디조, 포르타 델 파라디조, 하늘로 가는 문이야 라고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알렉산더 듀마 베르죠. 그 아버지 알렉산더 듀마가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이 문을 보고, 이 청동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기베르티는 한 평생을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일은 기베르티라는 그 뛰어난 조각가가 자기보다도 더 우수한 조각가 도나텔로하고 위대한 마사초 화가를 이제 또 길러냈다는 것이죠. 마사초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피렌체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까르멜 성당에 보면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모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남녀가 음부를 가리고 아주 이 얼굴이 괴로워하는 얼굴의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27에 이제 죽어버려서 그 후에 작품은 없습니다. 이제 마사초는 사실은 그 르네상스 화가로서 그 문을 연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이런 것만 모아서 한번 얘기해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또 한 500년 지나가지고 키에르케고르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 다시 가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저서들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부피가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피터 드러큰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적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희생할 의도를 갖고 죽이려는 것과 일반적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명령이 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과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죠.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살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만약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자신의 복종심만 표시하려고 했다면, 그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진정 살인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창조주에게서 받은 것을 창조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경멸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전쟁이 일어났다. 상사가 쏘아라 그래서 총을 쏘았다. 그래서 죽인 살인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한 살인과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알베르트 까뮤가 쓴 이방인이죠. 에트랑제. 거기에 보면 바닷가의 사막 모래밭에서 섹스를 하고 햇빛이 너무나 찬란하여 프랑스 사람 몇 명과 그 알제리 사람 2명, 사람 몇 명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과 알제리 2명, 백인과 흑인 2명, 뭐 이런 얘기죠. 그 알제리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햇빛이 너무 찬란했어.
그럼 이건 이제 살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살인하는 거는 그 살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드러크가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의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에게서 두 가지 큰 그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덴마크의 기독교에서는 루테란과 조금 가까운 그런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와이프가 죽고 나서는 재혼을 못하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했다는 것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재혼도 첫엄마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재혼을 했는데 그 몇 달 후에 다시 애가 태어났는 것이 키에르케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평생 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부친이 굉장히 부유하게 끝내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주 어려운 시절에 그 목동 시절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느님을 저주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죠.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 키에르케고르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부담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키에르케고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사회 속에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내 죽은 후에는 시체가 땅에 묻히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참을 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어려움이라는 것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건 허무한 것 아니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볼 때 그랬을 때 지상에서 어려움 삶이 실존적으로 의미 있게 참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키에르케고르 생각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얼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생 시절인 22살에 그런 사실을 알고 방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와 약혼까지 했지만은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파혼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삶에 있어 부친이 저지른 죄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피트 드러크의 삶에는 나치의 그림자가 평생 붙어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 중에 북한에서 탈출해 온 사람은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로서 김동길 씨 같은 사람은 그 글 하나하나가 북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연빈 또는 북한에 대한 북한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또는 북한이 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죽일 수 있었고 죽이려고 흔쾌히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살았다. 그게 뭐냐? 페이스다.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통해 현재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가 된다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소서 또는 죽는 사람에게 영원히 쉬소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것 따라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며 주인이 아니며 목적도 아니며 그리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면서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지상에서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이중성 폴라리티 다중성을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만 인간의 본질적 고독이 아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상을 피터 드러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루소라든지 볼테르라든지가 주장하는 계몽주의는 우리 인간이 가진 머리에 든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신론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루소는 또는 볼테르는 두 사람이 나중에는 또 싸우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대리자인 신부 수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다 치우고 그런 건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발달시킨 하나의 과학적 사고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가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여야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나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성주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레이셔널리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 세상은 잘못되었었으니까 뒤집어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한 상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루소가 끄집어낸 얘기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1789년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포 정치를 한 그 로베스피에로가 1794년에 이 세상은 완전히 공포를 통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옹졸한 파들이, 지롱드 파들이 이제 이 로베스피에로를 잡아 죽이죠. 그 생각이 더 나아가서 이 지상에는 평등하고 계급 없는 사회가 가능한 거야. 완벽한 사회가 가능한 거야. 그게 뭐냐? 마르크스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마르크스를 넘어서 우리는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고 1인자가 다스리는 매우 완벽한 사회, 토탈리테리안 스테이트, 완벽한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 그러니까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은 국가의 완전성,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히틀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레닌이고 스탈린이고 그 다음에 이 북한에 있는 그런 체제고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라는 나무 속에 붙어있는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만은 살아있는 별도의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마르크스를 주장하는 사람, 나치를 주장하는 사람, 그 후에 스탈린 추종하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죽음은 오직 조국의 영광만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터 드러크의 아주 그 명백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것은 그런 별도의 주장이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치우고, 그 사회 속에 있는 개개인이 사회를 넘어서 어떻게 실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키에르케고르가 처음으로 밝혔고, 그거를, 드러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밥 먹고 이 얘기 듣고 있는 게 이게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든지 또는 어떻게 관점상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피터 드러커는 또는 키에르케고르는 동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역사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시간과 영원은 같은 겁니다. 이제 이런 차원의 주장이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이고요. 대신에 현재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을 공산당 인민위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당 인민위원이고 그런 거 관계없어. 나는 지금부터 계속 수양만 해가지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게 요가 수행자들이죠. 성직자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단계가 있고 지옥에도 9단계가 있고 천사들도 9단계가 있고 이 권위적인 질서가 없는 천국 그 참 곤란합니다. 천사들도 제일 낮은 천사는 에인젤이고요. 그보다 높은 천사는 아크엔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라핌, 케루핌 뭐 이렇게 해서 한 9단계쯤까지 올라갑니다. 치품천사, 넘품천사 이 9개의 천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 천사 밑에 있는 존재가 뭐냐?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 밑에 인간보다도 무한 존재가 뭐냐? 동물이고요. 동물보다 무한 건 뭐냐? 식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천사가 되기에는 이성이 부족하고 동물이 되기에는 조금 고상한 이제 이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존재의 체인입니다. The Great Chain of Being. 위대한 존재의 위대한 사슬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지나치면 이카루스처럼 처벌을 받고 너무 저급하게 놀면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가 수행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아르투르 쿄스텔라라는 소설가가 쓴 건데 현재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물론자들은 현재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돌을 닦는 사람은 현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야, 너 대통령 시켜줄게. 너 뭐 장관 시켜줄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어째 얼마 간다고 몇 년만 간다고 5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각각으로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존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러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일 끝에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지구가 몰라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희생이 되어서 이 지구가 살아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곤란하죠. 그런데 이 요가 수행자라든지 하는 사람은 또는 절에 수행하는 사람은 천하가 망해도 나만 구원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키에르케고르와 피터 드러커로 내려오는 이 보수주의 사상은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테판 쭈바이크라는 독일의 작가가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테판 쭈바이크는 그 인물 작가를 그 전기를 많이 썼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지구라는 것이 이 지상이라는 것이 이 독일이라는 것이 이 유럽이라는 것이 살만한 곳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만한 것이냐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스러운 겁니다. 뭐 새로운 걸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뭐 다 잘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혁신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대 경영학을 창시했다는 드러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물건 만든다는 것은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이규정 사장님이 만드는 좋은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집도 좋겠지만 그 하나님 집의 지상의 집이 우리가 만드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집이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주의 교조를 기반으로 하는 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갖도록 해준다.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죽을 각오를 해주는 그 철학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북이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하면요. 북한은 아마 죽기 살기로 달라들키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따지고 본다면요. 키에르케고르 역시 신앙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은 그와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살아가도록 했다. 여기에서 이제 보수주의 철학의 그 중요성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부수녀 한 5만 명, 귀족 한 5만 명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질투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귀족을 죽일 때 그 기로틴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죽는 모습을 본 평민과 하인들은 얼마나 그것이 통쾌했겠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남이 죽여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여러분들 고객은요, 여러분들 회사의 고객은 일반적인 고객이죠. 정치인의 고객은 누구냐? 피플이죠. 여러분들 기업의 고객은 커스터머고 정치인들의 고객은 피플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고객의 마음을 사야 되고 피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 피플은 아주 하층민들입니다. 그 하층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정을 보고 이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처음에는 이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의 정치가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독립을 반대한 거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도 보면요. 영국이 미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든다. 왜? 군대도 파견해야 되고 관리도 파견해야 되고 그 유지하는 비용이 그 신대륙에서 나온 것으로 다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의존하느냐,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느냐. 여기 자가용 가지고 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운전수한테 의존합니까? 운전수가 여러분들한테 의존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전수한테 여러분들이 의존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정부 온다고 하십시다. 그 가정부한테 여러분들이 의존합니까? 가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의존합니까? 요즘 가정부가 오히려 우리가 가정부한테 의존해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미국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가였어요. 똑같은 논리로 프랑스 혁명도 지지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너무 과격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의 정치적인 경력은 국회의원이라는 현실 정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올바른 것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일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 의지가 하나로 통합이 된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를테면 지식인들이었다고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적 실용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사회를 구성하는 법률 없애, 행정재판소 없애, 신부수녀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재판하기 위해서 법률도 있어야 되고 새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법관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새롭게 재판을 하거나 나라를 운영할 인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것은 파괴는 하지만 건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파는 정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도 그런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혁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고강도의 폭력적인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94년에 이 로베스피에로가 이 기로틴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시스 또크빌이라는 그 관찰자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감옥보다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감옥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제를 없애면서 많은 사람을 없앴지만은 신체제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들, 이런 것을 보고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를 하고 프랑스 혁명으로 영국 사회가 프랑스 혁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보수주의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 독립혁명의 위대성은 지도자를 뽑기도 전에 지도자를 탄핵할 절차부터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할 때를 가상해서 지도자를 탄핵할 법률부터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완벽한 지도자라고 옹호부터 하고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해피니스, 프리덤, 라이프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살아남은 목숨은 자유를 누려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The pursuit of happiness. 국가를 만드는 원리가 행복 추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라는 것을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이고요. 프랑스는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던 그런 과정에서 보고 영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만큼이나 부패했지만은 영국처럼 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마르크스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세 가지를 추진했다는 것이죠. 영생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 영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진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방법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리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것뿐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뿐이지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거야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적인 보수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드러크가 이 나치가 등장할 무렵에 나치라는 것은 정말로 곤란하다. 농민들 만나가지고는 쌀값 엄청 높여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공장 노동자한테 가가지고는 쌀값 엄청 낮춰줄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상인들 만나가지고는 유통업으로 엄청 부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마법사적인 얘기죠. 마법사가 마법사인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마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치라는 것은 마법사와 같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전비 부담이 많고 그다음에 공황이 닥치니까 엉터리지만은 마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럴 수 있겠지라고 달라든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꼬여들었다라는 것이 드러크가 보기에 나치의 매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치즘의 매력 또는 뭐 북한의 매력 또는 그 전체주의의 매력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매력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일수록 불가능한 것일수록 그것이 더 국민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다. 과거의 것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피터 드러크는 보수주의 국가 이론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한다고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믿는 분 많겠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 때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생이라는 시간은 1년, 2년, 3년 갑니까? 안 그러면 그런 시간 단위가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후자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아주 보수주의적인 사람은 역사 발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크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역사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보수주의적인 그 국가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국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상 왕국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왕국이 천상에 있는 왕국을 지상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다. 그 국가라는 것은 조금씩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은 발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자. 하고 한 생각이 이제 드러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것은 나치가 등장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구만요. 베를린 대학을 만든 1809년에 베를린 대학을 만든 여러분들 이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빌헬름 humboldt라는 사람. 그리고 라도비츠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율리우스 슈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그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국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미 드러크가 1930년대고 이 사람들은 1850년대, 60년대니까 이미 비스마르크 이전의 사상으로서 덮여진 사상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슈탈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죽이려고 하는 유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보수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점진적인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국가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보수주의, 리빙 컨서바티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전경련도 있을 것이고 포스코도 단체고 성도지엘도 자강산업도 그 각각 단체들이 또는 뭐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서로 싸워서 파괴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힘을 합하자라는 것이 그 살아있는 보수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 역사라는 게 전쟁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 무익한 전쟁을 중단하고 각 단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주장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질서에 복종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살아있는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이제 프리드리 율리우스 슈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탈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우 정치,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모여서 표 대결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것, 그건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헌 군주여야 된다. 그 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자. 그 사람이 잘못하면 처벌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만약에 처벌을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한다면
얼마나 그 지도자를 빨리 갈아치워야 될 것이며 그 과정에 얼마나 큰 그 피 흘림이 있을 것이냐.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보수주의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 율리우스 슈탈의 주장을 바탕으로 비스마르크가 1871년에 프루시아를 통일을 하고 독일을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통일하게 되는 그 역사적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프리드리 율리우스 슈탈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때 드르크가 하는 말이 어떤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지만은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 누구의 덕이다, 누구의 덕이다, 얼마나 그 부담스럽습니까? 네 사는 거 내 덕이야. 그거 참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 사는 게 말이야, 할아버지 덕이었어. 5대조 조상 덕이었어. 내가 잘해서 살아,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도 있었고, 또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제도가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 진정으로 그 제도가 좋은 것일 것이다. 그런 주장을 피터 드러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러크는 보수주의적인 생각들이죠. 더 나아가 거기에는 우리가 비스마르크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스마르크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좀 힘들고 한데, 이 비스마르크는 마르크스하고 같거나 약간 뒤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와 영국의 디스레일러 시대에 이 마르크스 사상이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되면서 마침 프랑스 혁명이 영국으로 와서 안 되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유럽을 점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때 디스레일리와 비스마르크가 복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구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의 원천은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게 다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좌파나 사회주의가 아닌데 좌파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좌파적인 방법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이제 복지 사회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복지국가를 내세운 것은 정말 옳은 일인데 그것이 100년쯤 지나면서 기득권화 되면서 이제 그 복지라는 것이 너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옥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지를 높이면 결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빼서 저 사람의 복지로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지를 받는 사람은 일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세금을 뺏기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재앙이 되리니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괴테가 하는 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복지를 높여줬으면 다시 또 일하게 하고 복지를 높여줬으면 또 다시 일하게 하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업가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업할 때 끊임없이 혁신하잖아요. 사회도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품 원가가 높으면 결국 그 제품 내버리잖아요. 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만약에 세금을 너무 많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슈탈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문제에서 그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첫째,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 개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창조한 게 아니고 자율의지를 준 상태에서 창조를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실 테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학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왕국을 이 지상에다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권위냐 자유냐라는 것을 반태제로 극복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본화를 얘기할 때 일본화가 장식적인 것과 그 관념적인 것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구에서는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서구는 독재가 있으면 그 독재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같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기업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부리는 독재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의사결정은 밑에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헤겔식으로 반태제 그러니까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겔이 갖고 있던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직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슈탈인데 그 슈탈은 헤겔의 철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헤겔이라는 이름을 뒤집는 사람이 이제 슈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철학에서 자연법과 역사학파의 반태제.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로 있는 그 법, 그런 것과 역사학파라는 것은 자연에 힘을 가해서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들자 하는, 이게 이제 서로의 반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포괄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학에 있어서 순수 입헌 군주국을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입헌 군주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 그러면서도 권위 있는 왕,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영국 정치고 독일 정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입헌 군주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요즘 뭐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이 많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통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족 왕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써야 되려면 군주국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국민들을 탄압을 한다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태제, 안태제가 아니고 융합을 하는 방법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슈탈의 보수주의적인 철학이고 정치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슈탈은 동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세력 집단들, 기업들, 군인들, 정치가들이 무익한 전쟁에 개입하는 대신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통합되는 정치 형태를 발견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제는 모든 세력 집단들을 가장 세분화된 분파마저도 최고의 원칙에 입각하여 존재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불변의 질서, 이게 뭐냐 하느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슈탈과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느님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피터 덜것처럼 사색적인 사람도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김정일 수준에 가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만 완전하고 나머지 모두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 요소들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질서로 통합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영원한 목표와 목적에 종속시키지 않고서는 세상에는 살아있는 조직 대신에 생명 없는 기계들끼리 서로 싸울 뿐이다. 이것이 이제 프리드리히 슈탈이 다른 모든 철학적인 정치적인 원칙을 종교적인 원칙과 통합시키는 것이죠.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슈탈이 원래는 헤겔주의에서 출발했다가 반헤겔주의로 돌아갑니다. 왜? 헤겔이 사실은 나치의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 보편적 가치의 모든 그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바쳐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소의 일반 의지와 헤겔의 절대 이성이 통합되어서 이제 나치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헤겔의 그런 문제를 슈탈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슈탈의 이 얘기도 좀 더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은데 이제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헤겔의 직계 제자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또 라살레라는 사람이고 이제 라살레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슈탈도 헤겔의 제자로서 마르크스처럼 좌파로 갈 수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보수주의 철학자로 남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죠. 칼 마르크스는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뇌라는 물질의 고도한 작용에 의해서 나온 것이 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유물론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렇게 가버렸을 수도 있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철학자로 남았고
완전하지 않는 세상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성장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좋아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완벽히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절대 이성이나 일반 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가 가장 최선의 것이고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드러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밑에 있는 헤겔에 대한 비판은 슈탈에게는 두 가지 영원한 세력인 이성주의와 비이성주의, 저 사람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감성적이다고 하는 것, 그 절대 나쁜 거 아니죠. 감성주의 철학, 감성 경영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사실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슈탈이 헤겔에게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슈탈은 세상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 The first principle of the world. 말하자면 우리 인간 이성 이전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이고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을 탁 쳐다보면 저것이 과연 진화의 끝이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하나님이든지 뭐 예수님, 부처님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고도의 지적 존재가 인텔리젠트하게 디자인해 놓은 것 아닌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별이 지금 몇 개죠? 망원경 수준에 따라가 별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별이 몇 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또는 자기 망원경에 보이는 숫자로밖에 카운트 못한 거죠. 우리 빛 눈에 안 들어오는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야훼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나 인텔리젠트하게 디자인된 것은 뜻이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또 반진화론이라 그런 건 아니고, 드러크도 역시 과학자였고 기술과학협회 회장도 지냈고 했지만은 그 초이성적인 어떤 것, something free and supra-rational 이어야 한다. 이성을 통해 반태제를 극복하는 것만으로 태제, 안티태제, 태제, 반태제, 신태제 이렇게 해결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근거하는 보다 높은 살아있는 전체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지금 번역해가지고 지금 책에다가 지금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일 것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런 얘기들로 합니다.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아는 대로 설명해 보고 싶지만은 자꾸 이 순환론에 빠지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결국 슈탈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임의적인 권력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다. 일반 의지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총체적인 의지가 올바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노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나치가 그렇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슈탈이 하게 되고, 슈탈의 이야기인 척 드러크가 발표를 하고 나치가 이것을 보고 검수로 지정하고, 그래서 검수로 지정했으니까 저자로서 잡히면 죽을 테니까 도망 나오고, 그게 이제 피터 드러크가 유럽을 도망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 죄 많은 인간은 확고한 권위를 필요로 하며 그들을 국가와 교회에다 묶어두기 위한 기반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약점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고도 규모가 큰 가족, 군대, 국가 그리고 종교로 구성된 공동체와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보수주의적 국가 이론은 또한 정치적 자유란 오직 그것이 보다 높은 공동체적 의무를 고수하는 경우에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유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기 파괴적이고 무정부적이고 불가피하게 독재와 전제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김일성에게 주어지는, 김정일이 주어지는, 김정은에게 주어지는, 히틀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임의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자기 억제 대신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게 이제 히틀러에 대한 공격이었죠. 히틀러고요. 그 결과 이 히틀러가 도망 나왔지만은 이 나치는 전체 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는 로베스피에로가 이제 공포 정치를 했고, 마르크스가 계급 없는 사회를 했고, 히틀러가 국가 사회주의를 한 것 전체가 사회가 개인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러큰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동구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하면서 사회는 결국 개개인을 구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 지식을 가진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그렇게 해서 내 잘못을 국가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21세기가 진행될 것이다. 왜? 이동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지식이고, 그 생산 요소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개인이 국가를 찾아가고 개인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굉장히 위대한 오페라로 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 치면 돈 조반니로 칩니다. 또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치기도 하는데, 돈 조반니는 이렇습니다. 돈판 아닙니까? 많은 여자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택하고자 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기사장이라는 그 움직이는 돌로 된 기사상이죠. 움직이는 기사장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돈 조반니가 많은 죄를 짓고 마지막에 그 죽은 기사장이 돌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면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하마라고 했을 때 돈 조반니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죽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음악이나 뭐 연극이나 무대나 오페라 무대나 다른 무대가 제일 끝에는 후회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서 구원당하는, 파우스트가 이제 구원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이 모차르트는 고전주의 음악가였지만 낭만주의 음악을 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가 너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은 자기가 자기를 구제한다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이냐, 포스코일 수도 있고 정경련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대학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런 걸 다 치우고 어느 날 어떤 걸 해보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유한한 시간 내에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으로 죽자라는 것이 이제 드르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독일이 왜 나치에게 굴복했느냐, 전체주의가 왜 등장했느냐, 독일에 왜 전체주의가 등장했느냐, 이걸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해석합니다. 독일 국민성이 그랬다. 독일 국민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또는 그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러크는 이거를 경제적으로 1차 대전 그 다음에 공황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실업이 만연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먹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면 자유고 평등이고 다 주겠다. 그런 마법사가 하나 등장한 것이 그 히틀러였죠. 그 타이밍 좋게. 그리고 경제인 모델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성공했다. 무엇에 성공했느냐? 자유라는 것을 이용해서 경쟁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서 탈락한 사람은 평등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 평등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 네 번째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학을 그렇게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보낼까요? 대학을 보냄으로써 내 자식은 양반 하나 만들겠다 그 말이죠. 유럽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대학을 보내서 내 자식만큼은 귀족적인 대우를 받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때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평등 내가 만들어줄게. 어떻게? 잘 사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못 사는 사람에게 딱 나눠줄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의 것을 잘 못 사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을 때 그것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테크노크라시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중간 계층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계급 없는 사회라는 것이 허구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게 사니까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탈락한 것은 내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질투심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보니까 결국 그 재산을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 새로운 지배층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급 없는 사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도 틀렸고 공산주의도 틀렸고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다 경제인 사회거든요. 그때 등장한 전체주의가 나치가 우리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야. 대신에 전쟁과 공황 이런 거 다 없애줄 테니 우리한테 표를 다오. 나치는 총칼로 정권 잡은 것이 아닙니다. 투표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없애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과 실업이라는 악마를 추방할 수 있다면 자유도 평등도 포기하겠다. 독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배추 막 뛸 때 요즘 배추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가 썩어가지고 야단이죠. 그때도 참 조금만 언론도 과열을 안 하고 우리 국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그때 마침 배추도 해결 못하는 정부 그러면 막 뜨더니까 정부가 급히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배추 해결 못 했으면 정권 바뀔 뻔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그 한순간에 마법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귀에 솔직하다고요. 이것이 이제 나치의 프로파간다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치는 잘 사는 사람 그 별거 아니야. 농민 너희는 민족의 중추야. 공업 너희는 미국 우리 국민을 살리고 있는 기관 요원이야. 뭐 이래 가지고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주는 겁니다. 이 부자만 오페라 보는 거 아니야. 농민 너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오페라 볼 수 있어. 오페라 편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자본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9번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질투심을 만족시켜줄 영웅적인 사람으로 그 인간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르크는 또 현실적으로 2차 대전 힘이라는 걸 쌓아 놓으면 언젠가는 써야 되는 겁니다. 강간, 의성, 우리 제가 좋아하는 후배, 대학교, 고등학교 후배고 뭐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검찰총장 하시는 정모 씨라는 분은 의성이 고향인데 선배님 의성에 갔더니 말입니다. 범죄가 한 건도 없습니다. 뭐 강간도 없고 또 싸우는 것도 없고 술주정도 없고 그 군수가 참 농민을 잘하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게 아이고 늙은 놈이 무슨 강간을 하면 뭐 젊은 놈 하나도 없는 도시에 뭐 싸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간은 젊은 힘이 차였을 때 강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군수 시설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비누 공장을 만들든지 총 공장을 돌리든지 돌리면 실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군수 공장을 돌리면 결국 무력은 쌓았으면 그거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젊은이 고기 먹고 햄버거 먹고 우유 잔뜩 먹으면 결국 어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집집마다 그 농구 골대 있거든요. 그건 농구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힘 빼라 이 말입니다. 힘 빼고 자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동네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총질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무력이라는 걸 가지고 전쟁이 일으킬 것이다라고 드러크는 경제인의 종말에서 지난번에 드린 책에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동쪽 서쪽에 동시에 전쟁을 칠 능력은 없다. 따라서 독소 불가침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옳았죠? 독소 불가침을 또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크는 이런 분석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크를 우리가 배울 때 드러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련은 왜 독일하고 2차 대전 전에 이 연방을 뭡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느냐 하면 여러분들 1905년인가 로일 전쟁이 일어나죠. 소련은 늘 일본이 두려운 겁니다. 저 쿠릴 열도인가 뭐 저기를 통해 가지고 우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늘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협공이 되면 소련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서로 협력을 하고 한쪽은 일본을 막고 한쪽은 유럽하고 싸우는 것이죠. 싸우다가 이제 다시 또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 불가침을 예견을 한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서독 저 담이 무너지는 문제, 그다음에 소련이 해체되는 문제는 1989년에 새로운 현실이라는 책에서 또 예측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소련은 해체될 것이다. 키신저가 웃기지 마세요. 드러크 선생님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고한 나라입니까? 아니야. 소련 연방을 구성하는 나라가 한 뭐 15, 20개쯤 되는데 그 15, 6개 민족 사람들은 옛날 자기 민족 언어는 100%를 알아. 근데 러시아 공용 언어는 잘 몰라. 그리고 러시아 지방 군대 사령관에 러시아 사람 아닌 소수 민족은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연방의 정치국원들은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 사람만이야. 그러면 소수 민족은 군 최고 통수권자도 없고 정치위원도 아니고 말은 자기들만 하고 언제까지 이런 소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 때문에 또 그렇게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생각하기는 우리 러시아라는 주인은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끊임없이 도와주니까 이게 노예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아야 될 형편이고 소수 민족들은 러시아 말 나 잘 몰라. 러시아에 가본들 정치국은 없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세금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어. 지역사령관 우리 국민 아니야. 우리끼리 살지 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그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12번에 전체주의는 결국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금강산 휴게소 저 문제가 결국은 조금 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은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동시에 똥파리도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성공단, 금강산 저 문제는 끊임없이 폐쇄하고 열고 폐쇄하고 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경제인의 종말 이렇게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 이렇게 기고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요. 전체주의 국가의 붕괴가 되는 것은 후계자 문제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처음 등장하는 지도자는 마법사들이 등장합니다. 나치 같은 사람, 무솔리니 같은 사람, 프랑코 같은 사람들. 그런데 후계자가 마법사 일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돌아서는 것이죠. 결국은 그 후계자를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총칼로 유지하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주는 배급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 신세를 졌다. 신세를 지면 자유를 잃는다. 자유 잃은 사람은 후계자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대중심리, 거짓말은 파시즘의 매력이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이 있었는데 강경론자인 처칠은 그 당시에 그 일선 전개에서 물러나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직전에. 근데 이제 처칠 같은 도덕적이고 올바른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드러크가 그 경제인의 종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 종말 후일담을 보면 그럼 21세기에도 경제인의 종말에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해서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 끝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국민들의 이 질투의식을 유발해서 잘 사는 사람 몇 명을 죽임으로써 질투심을 만족시켜주고 그리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식인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전부 도망가도록 하고 남은 것들만 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후에 정치 무대에 더 넓게 지배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불만 심리를 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경제인의 종말과는 다르게 전체주의 기원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전체주의는 완전히 사라진 악몽이 아니다. 또 다른 최종 해결책, 유태인을 다 죽이는 것 같은 해결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경영자는 사회를 자유와 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게 저희 결론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전체를 피터 드러크의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이 아마 이달 안에 나오지 싶습니다. 뭐 사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주시면 고맙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는 제일 그러니까 아주 제가 책을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게 쓰기가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독성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이 피터 드러크의 생각을 아주 에센스로 이렇게 담았는 책이 곧 나올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제가 준비한 것도 끝났고 35분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